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사연을 읽어주는 세상만사TV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찾아뵐지 같이 들어보시죠. 엄마! 아버지 요양원에 보내요. 엄마 허리도 안 좋고 이제 버거! 아니요. 아버지는 제가 모십니다. 요양원에 안 보내요. 내가 모실게요. 장모님, 요즘은 요양원이 더 안전하고 전문적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딸은 치매 걸린 내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아들은 자기가 모시고 산다고 하고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나는 68살이다. 사람들은 내 이름보다 과일할머니를 먼저 떠올린다. 새벽 5시면 시장 셔터를 올리고 사과 상자 뚜껑을 열며 사과가 오늘도 달아요. 한 입만 드셔보셔요. 라며 손님들에게 말했다. 그렇게 사계절을 4번, 5번, 어느새 40년이 흘렀다. 장사는 내 삶이었고 내 자존심이었다. 덕분에 인천에 아파트 한 채를 내 명의로 마련했다. 요즘 시세로 9억쯤 간다더라. 남들은 운이 좋았다 하지만 내 손등에 굳은 살이 말해준다. 수고했다. 남편은 나보다 10살 많다. 올해 78이고 말수가 적었다. 고장난 물건은 말없이 고쳐놓고 겨울바람이 세차면 이불을 내 배까지 덮어주던 사람이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이상했다. 열쇠를 어디다 뒀더라. TV가 말을 안 들어. 처음엔 늙으면 다 그렇지 했지만 병원에서 치매 초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다리에 스르르 힘이 빠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의 시끌벅적한 소리마저 멀어졌다. 우리에게는 자식이 둘이 있다. 큰딸은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낳았다. 사위는 중소기업을 다니며 성실하지만 월급이 넉넉하진 않다고 한다. 아들은 아직 미혼이었는데 마음이 여리고 손이 빠르다. 남편이 치매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자 아들이 씻겨드리고 약 봉지에 날짜를 적어주었다. 내가 허리 디스크로 쓰러져 수술할 때 아들이 만나는 아가씨, 지금의 며느리가 병실에서 밤을 새웠다. 어머니, 여기 물 드세요. 링거 빠지면 안 돼요. 그 아이는 일찍 엄마를 여의었다. 그래서일까 나를 엄마처럼 불렀다. 엄마! 그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했다. 딸은 솔직히 말해 요즘 따라 돈 이야기를 자주 꺼낸다. 사위가 먼저 물꼬를 튼다. 어머니, 인천 집은 요샌 얼마예요? 나는 대수롭지 않은 척 웃었다. 그건 왜 묻니? 아, 그냥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해서. 그냥이 그냥이 아니라는 걸 나는 시장에서 배웠다. 손님이 그냥 눈여겨보는 거예요. 라며 값을 깎을 때 이미 살 마음은 반쯤 먹은 거다. 남편의 증세가 깊어졌다. 냄비에 라면을 올려놓고 잊어버려 연기가 가득 찬 날 딸이 냉정하게 말했다. 엄마, 아버지 요양원에 보내요. 엄마 허리도 안 좋고 이제 버거! 아들이 바로 맞섰다. 아니요. 아버지는 제가 모십니다. 요양원에 안 보내요. 내가 모실게요. 사위가 고개를 갸웃했다. 요즘은 요양원이 더 안전하고 전문적이에요.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덧붙였다. 형부, 형님, 아버님은 집에서 식사하시며 어머님 손잡으셔야 마음이 편하세요. 병실에서 봤지만 어르신은 낯선 데 가면 더 혼란스러워하셨어요. 그날 밤 남편이 내 손등을 덥석 잡았다. 마른 손이었지만 힘은 또렷했다. 여보, 내가 돈을 어딘가에 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돈을 어디에 두었길래? 글쎄 기억이.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잠들었다. 나는 그 손을 오래 쥐고 있었다. 내 살다 가장 애틋한 밤이었던 것 같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 가을 끝자락에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는데 폐렴이란다.
숨 쉬는 걸 점점 힘들어 하더니 결국 장례식장 복도에 서서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당신 고생 많았어. 당신 밥상은 평생 내가 차려줬지만 우리 가족은 훌륭하게 당신이 지켜줬어. 문상이 뜸해진 새벽, 아들이 조심스레 흰 봉투와 서류를 내밀었다. 엄마, 이거 아버지 서랍에서 찾았어요. 인감 증명, 등기부등본. 근데 주소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집 말고? 네. 찾아보니 시골 면소재지 근처 전원주택이던데. 작은 정원 딸린 단층 집이더라고요. 나는 얼떨떨했다. 그 순간 몇 달 전 남편의 중얼거림이 번개처럼 스쳤다. 돈을 어딘가에. 남편은 어딘가에 두었다던 숨겨둔 돈으로 그 집을 산 모양이었다. 주소를 찍고 가보았다. 잔자락이 어깨를 기대듯 둘러싼 밭길 끝, 흰색 지붕 아래 자그마한 현관. 문을 열자 나무 냄새와 함께 낯선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부엌 식탁에 접힌 종이가 있었다. 남편의 글씨였다. 여보, 혹시 내가 기억을 잃더라도 당신은 잊지 말아요. 이 집은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같이 살 집이야. 나는 울음을 삼켰다. 광목 앞치마로 눈물을 닦았다. 말이 적던 사람이 마지막까지 말 대신 집을 지었다. 그 마음이 벽에 스며 있는 것 같았다. 소식이 퍼지자 딸 부부가 표정부터 달라졌다. 딸은 거실 탁자 앞에 무릎을 딱 붙이고 앉아 말을 꺼냈다. 엄마, 법적으로도 상속은 공평해야 해. 아파트도 이 전원주택도 우리가 어렵다는 거 알잖아? 사위가 곁에서 바쳤다. 장모님, 법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탐을 내는 게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거예요. 아들이 얼굴이 붉어졌다. 매형이 왜 탐을 내요? 아버지가 왜 숨기셨겠어요? 이런 말 들을까봐 그러신 거죠? 딸이 고개를 획 돌렸다. 너는 결혼도 늦게 하고 엄마 아버지 덕 많이 봤잖아. 우리는 애 키우고 살림하느라 빠듯해. 말끝을 며느리가 부드럽게 끊었다. 형님, 어머님 허리 수술 날 제가 링거 바꿔드리고 파스 붙여드릴 때 형님 바빠서 못 오셨죠. 서운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다 사정이 있으셨을 테니까요. 다만 어머님도 정정하신데 상속 이야기는 아직은 많이 이르신 것 같네요. 며느리는 나를 향해 손을 얹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다. 얘들아, 나도 법 모르는 거 아니다. 법은 최소한이고 우리 집안은 서로의 사람 냄새와 땀 냄새로 지켜온 거다. 다만 이 문제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정리하자. 내 건강이 먼저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집과 저 집, 내 이름으로 관리하마. 딸이 벌떡 일어나 소파 뒤를 한 바퀴 돌고 와서 툴툴거렸다. 엄마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만 나쁜 사람 되지. 알았어. 기다려볼게. 사위는 말없이 창밖을 봤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며느리는 내 등에 핫팩을 붙여주었다. 따끈한 온기가 등뼈를 타고 올라오는데 그게 사람의 온기라는 걸 나는 알았다. 그해 겨울 나는 전원주택에서 한 달을 지냈다. 작은 난로 위에 주전자를 올려두고 아침마다 텃밭 자투리에 눈 내린 자국을 살폈다. 며느리가 간장새우를 만들어 올 때마다 손주처럼 웃는 아이의 눈을 상상했다. 아들은 집 지붕 수리를 했고 처마에 새 모이통을 달았다. 엄마, 봄 되면 매화 한 그루 심을까요? 그러자 내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꽃이었지? 설 무렵 딸이 손주를 데리고 왔다. 손주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외쳤다. 외할머니, 나 눈사람 만들고 싶어. 나는 모자를 씌워주며 웃었다. 그래, 우리 영민이 장갑 끼고 눈사람 코는 당근으로 만들어주자. 외할머니가 시장에서 제일 작고 예쁜 당근 골라왔지. 눈사람을 굴리고 굴리다 보니 딸의 볼도 발그레해졌다. 딸이 내게 슬그머니 말했다. 엄마, 나도 잘하고 싶어. 요즘 회사에서 머리가 복잡해서 그랬나 봐. 사정 좀 이해해줘.
엄마가 모를 리 있니? 너도 애 키우고 살림하느라 바쁘지. 다만 말이 세면 마음도 세진다. 살살 하자.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리는 호롱불 대신 스탠드를 켜두고 귤을 까먹었다. 귤향이 따뜻하게 번졌다. 봄이 오고 내 허리도 차츰 나아졌다. 한 번은 시장에 잠깐 나갔다가 발을 헛디뎌 또 허리를 삐끗했는데 며느리가 택시를 잡아 타고 달려왔다. 어머니, 왜 무거운 박스를 드세요? 이제는 저한테 전화해요. 제가 대신 들고 올게요. 내가 가야 과일을 고르지. 과일 고르는 법 제가 배울게요. 그 말이 어찌나 든든하던지 난 그 길로 며느리에게 사과 고르는 법을 모두 전수했다. 꼭지가 짙고 껍질의 무늬가 선명하며 손에 들었을 때 묵직한 것. 사과는 딱 들어봤을 때 이거다 해야 한다고. 이라고 나는 내 평생의 비법을 전했다. 며느리는 메모를 빼곡히 적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며 나는 생각했다. 아, 이 아이가 내 딸이구나. 한편 사위는 여전히 돈에 예민했다. 어느 날 그가 전원주택을 둘러보고 나서 말했다. 장모님, 여기 집은 관리비도 많이 들고 시골이라 환금성도 떨어져요. 차라리 가격 좋을 때 파시는 게. 아들이 눈살을 찌푸렸다. 매영, 여긴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사위가 한숨을 쉬었다. 마음만으로는 집 가격이 안 오르잖아요. 나는 그 둘 사이에 손을 탁 쳤다. 자, 그만. 집은 쉽게 사고 파는 게 아니다. 집이란 사람의 지난 추억이 녹아 있거든. 며칠 뒤 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하늘색 껍봉투에 검은 펜으로 적힌 글자. 유원장. 나는 그걸 3번이나 읽고 또 읽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아파트와 전원주택, 그리고 예금. 모두 내 생전에 내 명의로 관리하되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다음 순서로 나누라는 것. 첫째, 나를 끝까지 잘 부양한 이에게 부양의 사실과 정도에 따라 가산점을 준다. 둘째, 효를 다한 며느리에게도 동일하게 인정한다. 셋째, 손주 교육비는 먼저 떼어 놓되 조건은 서로 미워하지 말 것. 마지막으로 내 장례는 소박하게 치르고 시장 상인회에 조의금을 조금 기부할 것. 종이 끝에는 작은 글씨가 있었다. 사랑으로 모은 집은 사랑으로 지킨다. 이건 내 삶의 결산서였다. 법을 모르는 게 아니다. 하지만 내 평생 배운 건 법 조문이 아니라 장터의 눈빛이었다. 남이 어려울 때 한 줌 더 얹어주면 내일 아침 그 손님이 또 온다. 집안도 마찬가지다. 한쪽에 조금 더 얹어주면 따뜻함으로 돌아온다. 그해 여름, 며느리가 임신했다. 초음파 사진에서 콩알만한 심장이 또박또박 뛰고 있었다. 엄마, 들려요? 두둥, 두둥. 아이고야, 참말로 기특하다. 아들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엄마, 우리가 전원주택으로 들어가 살면 마당에 의자 놓고 해바라기 심을게요. 나는 장갑을 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다. 너 엄마랑 약속했다. 해바라기는 햇살이 좋아야 한다. 사람도 그렇듯이. 출산이 가까워지자 며느리는 부쩍 나를 찾았다. 엄마, 산후 미역국은 어떻게 끓여요? 미역을 먼저 들기름에 달달 볶다가 마늘을 살짝, 고기는 핏물 빼서 넣고, 물은 욕심내지 말고 끓으면 불을 줄이고 기다리면 된단다. 애 키우는 것도 기다리는 거다. 급하면 안 되는 거란다. 며느리의 출산일, 손주가 울음을 터뜨리던 날 하늘에 구름이 낮게 흘렀다. 아들은 안절부절 못했고 며느리는 땀에 젖은 이마로 웃었다. 엄마, 저 엄마가 됐어요. 그래, 우리 딸. 잘했다. 오늘 너희 어머니도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야. 그 즈음 딸과 사위가 찾아왔다. 둘은 대문 앞에서 오래 머뭇거리더니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미안해. 그동안 너무 급했어. 회사 일에 쫓기다 보니 시야가 좁아졌나 봐. 사위가 허리를 숙였다. 장모님, 저도 마음이 서툴렀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앞세웠네요. 앞으로 장모님 건강 제 일처럼 챙기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손을 얹어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라. 무릎은 쉽게 꿇는 게 아니다. 우리가 서로 상처 준 말은 바람에 날리고 오늘 저녁 먹고 가거라. 밥상은 넉넉했다. 멸치볶음에 깻잎장아찌, 코다리 조림, 애호박볶음, 그리고 며느리가 배워 만든 간장새우. 딸이 젓가락을 들고 머뭇거렸다. 엄마, 이 깻잎은 시장 맛이네. 그렇지. 비법이 있지. 비법이 뭔데? 비법은 비법이라서 비법이다. 우리는 한참을 웃었다. 웃음이 나면 밥이 더 달다. 그날 밤, 딸은 아이를 재우고 마루 끝에 앉아 말했다. 엄마, 나도 언젠가는 엄마처럼 늙고 싶어. 고집 센 듯하지만 엄마처럼 따뜻한 고집. 고집은 방향이 있어야 한단다. 사람을 밀어내는 고집은 바람이고 사람을 끌어안는 고집은 이불인 게지. 시간이 더 흘렀다. 나는 건강이 좋아졌다가도 가끔은 가늘게 숨을 고르는 날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내 손을 주물러 주고 아들은 새벽에 죽을 쑤었다. 딸은 주말마다 전원주택으로 올라와 창틀을 닦았다. 사위는 말수가 줄었고 대신 행동이 늘었다. 고장난 수도꼭지를 갈아 끼우고 지붕 홈통에 낀 이파리를 털어냈다. 가을 끝, 나는 자식들을 불렀다. 거실, 오래된 장식장 앞, 유언장을 꺼내 식탁 한가운데 내려놓았다. 얘들아, 이건 내 마음의 지도야. 써있는 말은 차갑겠지만 여기에 적힌 마음은 뜨거운 거야. 아들이 천천히 읽었다. 나를 끝까지 잘 부양하는 것. 글귀가 머뭇거리지 않고 곧았다. 딸이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우리가 잘할게. 서로 도울게. 사위가 말했다. 장모님, 저도 앞으로 욕심내지 않고 장모님께 잘하겠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훔쳤다. 엄마, 오래오래 사세요. 유언장 쓸 날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웃었다. 유언장은 오래 묵혀야 깊어지는 거란다. 간장처럼. 그날 밤, 우리는 작은 잔치를 했다. 마당에 등을 달고 텃밭 가장자리에 초를 꽂았다. 손주가 촛불을 후 불자 불꽃이 춤추듯 흔들렸다.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를 작게 틀었다. 나는 눈을 감고 남편에게 속삭였다. 여보, 당신이 숨겨둔 이 집, 이제 우리 모두의 집이 되었네. 당신 뜻대로 사랑으로 지킬게. 겨울이 다시 오고 나는 아침마다 뜨끈한 밥 한 숟갈로 하루를 연다. 시장에는 가끔 나간다. 며느리가 가게를 지키고 나는 단골들과 안부를 나눈다. 할머니, 오늘도 사과 있어요? 있지. 달고 아삭한 사과. 하나 맛보면 그 맛을 못 잊을걸? 손님들은 웃으며 두 봉지씩 담아간다. 나는 계산대 옆에 작은 메모판을 붙여놓았다. 사랑으로 모은 집은 사랑으로 지키자. 글씨를 본 아들이 말한다. 엄마, 그건 유언장 마지막 줄이잖아요. 그래. 살아있는 동안 제일 먼저 실천하려고. 가끔 나는 남편의 마음을 더듬어 본다. 숨겨둔 돈이 전원주택으로 변했고, 전원주택이 다시 우리 가족의 밥상의 웃음으로 변했다. 딸은 여전히 바쁘지만 전화할 때마다 엄마, 식사 드셨어요? 하고 묻는다. 사위는 시장에 들러 상자를 들어주고 장모님, 이건 제가 낼게요 하며 커피를 산다. 아들은 새벽마다 현관 앞을 쓸고 며느리는 내 무릎에 온찜질을 해준다. 손주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소리친다. 외할머니, 해바라기 꽃이 피었어요. 그래, 햇님이 우리 집에
오래 머무르려나 보다. 어느 저녁 석양이 유리창에 길게 내려앉았다. 나는 가족을 모아놓고 조용히 말했다. 얘들아, 돈은 나눌수록 줄지만 마음은 나눌수록 는다. 내 남은 재산은 너희 손바닥에 얹어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서로의 어깨에 얹어야 한다. 그게 우리 집 법이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딸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사위는 네 하고 짧게 대답했다. 며느리는 주전자 물 끓는 소리를 들으며 불을 낮췄다. 작은 소리, 작은 행동. 그게 오랜 습관을 바꾼다. 밤이 깊어지면 나는 가끔 베란다로 나가 하늘을 본다. 별이 많지 않은 날에도 어둠은 우리 집 지붕 위에서 머물다 간다.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여보, 당신 걱정하지 마. 아이들은 배웠어. 때로는 요양원이 답일 때도 있지만 우리는 집이 답이었다는 거. 당신이 숨겨둔 집은 비밀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묶은 매듭이었네. 고마워. 이제 내 마음은 한결 가볍다. 아파트도, 전원주택도, 예금도, 그리고 시장 좌판도 이 모든 건 언젠가 다른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하지만 우리 집안의 이름, 그건 변하지 않는다. 서로 돌보는 마음. 유언장의 조건은 간단하지만 무겁다. 나를 잘 부양할 것. 그 말 속엔 식사를 준비하는 음식 냄새, 서로의 등을 두드리는 손, 아픈 날, 문 앞에 놓인 죽 한 그릇, 시장 길목에서 건네는 호떡,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 내일 새벽에도 나는 일어날 것이다. 아직도 사과는 내 손에 들어오면 묵직해야 마음이 놓인다. 며느리는 가격표를 예쁘게 쓴다. 아들은 트럭을 몰고 사위는 상자를 들어 옮긴다. 딸은 손주 손을 잡고 외할머니 사과 최고! 하고 웃는다. 그렇게 우리 집은 오늘도 하루를 연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 내가 남편 곁으로 가야 할 때가 오면 아이들은 내 유언장을 조용히 펼쳐들 것이다. 거기에는 마지막 문장이 적혀 있다. 사랑으로 모은 집은 사랑으로 지킨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지 말 것.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아이들은 알게 될 것이다. 이 집의 진짜 재산은 전원주택도, 아파트도, 예금 통장도 아니라는 걸. 그것들은 다 우리를 한 상에 모이게 하는 핑계일 뿐. 진짜 재산은 우리가 서로를 부양하려 애쓴 시간들, 그 따뜻하고 오래된 시간들이라는 걸. 오늘 밤도 전원주택 마당에 바람이 지난다. 매화나무 가지가 가볍게 흔들리고 해바라기 씨앗이 새 모이통 아래 떨어진다. 멀리서 손주 웃음이 들린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는다. 여보, 당신이 숨겨둔 건 집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였네. 그리고 속삭인다. 고마워. 아주 많이. 과일할머니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입니다. 자식들이 다행히 정신을 차렸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네요.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그럼 다음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